최근 수년간 중국은 대만과 일본 양측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강도 압박은 양국을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재무장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대한 집단 방어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베이징 당국이 직면한 가장 곤혹스러운 딜레마입니다. 이 사태는 중일 관계가 보기 드문 외교적 위기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베이징과 도쿄 사이의 긴장이 현재처럼 최고조에 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중국이 대만과 일본에 동시다발적인 압력을 가함에 따라 타이완 해협 문제는 즉시 전 세계의 새로운 화약고로 부상하며 국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베이징은 항상 이 섬을 분리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로 간주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군사적 압박을 가속화했습니다. 군용기를 대만 해협 상공으로 비행시키고 대만 해협 중앙선을 근접 및 침범하며 봉쇄 및 침공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만 해도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전투기 1000여 대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2025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빈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이징은 경제적 압박 수단도 전방위적으로 동원했습니다. 석탄과 석유 등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거나 제한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조이며 비관세 장벽을 통한 무역 제재를 가해 올해 대만의 수출은 약 5%에서 7% 감소했습니다. 대만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타격입니다. 대만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은 유사한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중국명 오이다오로 불리는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해경선과 순시선을 상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중국 선박이 이 해역에 300회 이상 출몰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주변 해군 활동 확대와 대만 인근 군사훈련을 병행하며 도쿄와 타이베이 양측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외교 및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소프트 파워를 이용한 제재 수단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을 조장하며 2012년 센카쿠 열도 국유화 사태 당시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일 투자를 축소하여 일본 GDP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는 약 0.5%에서 1% 감소로 추산됩니다. 베이징의 전략적 목표는 일련의 타격점을 만들어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총력전은 명백한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베이징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여 대만과 일본이 물러서기보다는 안보 전략을 전면 재수립하는 등 더욱 강경한 태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만의 경우 라이칭더 총통 집권기에 이러한 기류가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에 직면하여 타이베이 정부는 매우 야심찬 국방 강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편성을 제안했으며 동시에 국방비 지출 비중을 2026년까지 GDP의 약 3%로 상향하고 2030년까지 5% 달성을 목표로 계속 추진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증액한다는 것은 나토 회원국들의 권고치를 상회하는 매우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현재 대만이 국방비를 GDP의 3% 수준으로 인상한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수의 나토 회원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미사일과 항공기 등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뿐만 아니라 잠수함과 무인기 등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 투자도 포함됩니다. 2015년 대만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2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물론 중국의 막대한 국방 예산과 비교하면 여전히 작은 규모이지만 대만은 대칭적 전력이 아닌 베이징의 관점에서 훨씬 까다로운 비대칭 전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사례로 대만 해병대와 미 해병대 간의 연합 군사훈련을 들 수 있습니다. 1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 해병대는 지난 10월 펑우 제도 지역에서 소대급 규모로 미군과 최초의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대만 해병대 제6-16여단 제2보병소대는 옥산함에 승선하여 훈련기지로 이동해 한 달간 기동 및 작전 지원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훈련 시나리오에서 대만 해병대는 공격군 역할을 미군은 방어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역할 교환은 양측이 미래의 복합적인 전장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전투 교리를 공유하고 시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동시에 대만은 강궁이라 불리는 신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강공 시스템이 이스라엘의 에로우, 이 요격 미사일 시스템과 기술적 유사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외형부터 구조까지 상당한 공통점이 발견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만은 과거 이스라엘과 군사 연구 개발 분야에서 협력한 전례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가브리엘 M-카일 미사일을 기반으로 슝펑 1호 함대함 미사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대만의 강공 시스템 또한 LO2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공 시스템을 통해 대만은 라이칭더 총통이 주창한 대만판 아이언도민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T동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하푼대함, 미사일과 해상 기뢰, 그리고 자폭 드론 등 접근 거부 및 지역 거부 전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해상 침공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할 계획입니다. 예비군 전력화를 통해 약 20만 명의 정예 병력을 양성하는 한편 미국 및 일본과의 정보 공유 협력도 격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중국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비해 사이버 보안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만이 재무장과 방어 전략을 재편하는 동안 일본 역시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2015년 국방 예산은 10% 증액된 약 5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도쿄는 장거리 미사일과 우주 방어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같은 잠재적 적국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신임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의 위협적인 순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2027년까지 일본의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 및 나토와 같은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또한 안보 정책과 관련된 3대 원칙 개정을 검토 중이며 그중 하나는 유사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일본 항구에 기항하거나 영해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도쿄가 안보 환경의 위중함을 이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중 가장 논쟁적이면서 집단 방위 개념의 도화선이 된 것은 대만 유사는 곧 일본 유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대만 해협에 대한 공격이나 봉쇄는 일본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이며 이 경우 도쿄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만 피침 시 일본이 오키나와 기지에서의 후방 지원 및 공중 지원을 포함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무력 통일을 획책하는 베이징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사거리 약 50km의 삼식 지대공 유도탄 시스템을 대만과 가장 인접한 요나구니 섬에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만 주재 자국 기업들의 전쟁 발발 시 대피 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도 분쟁 발생 시 군사작전에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센카쿠 열도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킨소드 2025와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통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라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은 대만과 지근거리에 있는 요나구니 섬과 이시가키 섬을 시찰했습니다. 그는 약 2주간 주민 대피가 가능한 방공호 건설을 제안하고 해당 지역에 레이더 교란 장비를 배치하는 것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이시가키 섬뿐만 아니라 요나구니 섬에도 미사일 부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11월 21일 외신은 미 해병대가 지난 2개월 동안 미일 연합훈련인 킨소드 2025를 위해 요나구니 섬으로 장비를 전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요나구니를 제1도련선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요새화하려는 의도입니다. 미군이 이곳에 전진 배치될 경우 대만 유사시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미일 대만의 전략적 공조가 사실상의 비공식 동맹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약 48%가 대만 지원을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대규모 확전 위험성 때문에 이 동맹은 당분간 공동방어 수준에서 유지되며 공격보다는 억제와 공조에 방점을 둘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참여하는 이러한 공동방어 메커니즘만으로도 베이징의 무력 통일 야망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베이징은 여전히 대만 문제를 내정, 불간섭의 핵심이자 대외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며 이를 넘는 국가들을 위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고립되기는커녕 외교적 포위망을 뚫고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은 브뤼셀에서 열린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연례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대만 총통실 대변인 과야우이는 이번 방문이 4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국제사회가 대만의 민주주의와 자유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대만을 지지하는 우군이 존재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둘째, 대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 민주주의 동맹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대만 국민도 다른 세계 시민과 마찬가지로 국제기구와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넷째, 베이징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이를 극복하고 국제 무대에 설 역량과 자신감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만 지지 확산과 미일, 대만 비공식 동맹의 구체화,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대만의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수차례 공언해온 무력 통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은 남습니다. 냉혹한 현대사회에서 안보 공약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 대표적인 반면교사입니다. 과거 강대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대가로 키이우는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2022년 전면 침공 앞에서 그 약속은 무력했습니다. 이는 문서상의 공약이 실질적인 방패가 될 수 없다는 쓰라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대만은 미국이나 일본의 안보 공약이 중요할지언정 절대적인 보증수표는 아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맹의 보호 우산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독자적인 방어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에 대만은 베이징이 가장 꺼려하는 전략, 즉 침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시돼지 전략을 채택했고 이는 점차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시돼지 전략이란 무엇인가? 이는 중국의 압도적 전력에 맞서 대만이 채택한 비대칭 군사 전략입니다. 핵심은 작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분산 운용이 가능한 무기 체계를 대량 배치하여 대만을 가시도친 고슴도치처럼 만들어 적이 삼키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정면 대결보다는 어떤 형태의 공격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고 극도의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저항 기간을 늘려 미국과 동맹국의 개입 시간을 벌고 대만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해안선 그리고 높은 도시 밀집도를 방어에 활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해상 고슴도치 전략은 2008년 미 해군대학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2017년 리시밍 참모총장 재임 시절 대만의 종합방위 구상에 공식 통합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해상 봉쇄와 미사일 공습, 그리고 상륙작전 등 중국의 침공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핵심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비대칭성과 분산성입니다. 드론과 기뢰, 그리고 이동식 미사일 등 은폐가 용이한 무기 군집을 활용한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합니다. 둘째는 지구전 능력 확보입니다. 대만은 수주간 독자 전투가 가능한 물자를 비축하고 20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며 2024년부터 병역 의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미국의 대만 강화법 지원을 통해 거대한 무기고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리적 이점 활용이며 넷째는 국제 공조를 통한 정보 공유입니다. 2010년 이전 대만은 대형 구축함이나 항공모함 도입을 고려하는 등 미국식 대형 장비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정밀 타격 능력 향상으로 이러한 고정 표적은 개전 초기 무력화될 위험이 큽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대칭 전력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인기와 대전차 지뢰 등 소형 기동 무기들이 상대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대만은 이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2017년 대만 국방보고서는 다영역 억제와 단호한 방어를 가시돼지 전략에 기반한 방어의 핵심으로 천명했습니다. 2013년 보고서에서는 이미 내구성 요소를 추가하며 전 사회적 동원과 국내 방산 생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2015년 한광훈련을 통해 전력 보존과 방공, 그리고 봉쇄 돌파 및 상륙 저지 단계를 숙달하며 가시돼지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만의 비대칭 무기 판매를 우선시하며 타이베이가 대형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따라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지뢰 등 비대칭 자산 확보 및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비군과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돼지 전략을 통해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공격 계획에 대해 확실히 삼키기 어려운 상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중일 간 외교적 긴장이 고착화되고 대만과 일본의 군사적 대비가 강화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11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전격적인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통화에서 시 주석은 핵심 의제인 대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대만의 중국 귀속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만이 일본에 점령당했다가 전후 중국에 반환되었다는 논리를 내포합니다. 그러나 미국 측 입장은 전후 국제사회가 인정한 중국은 당시의 중화민국이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견지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매우 신중한 태도로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이는 매우 교묘한 외교적 수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대만 문제의 중요성은 인정하되 대만의 주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는 점은 전혀 확인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베이징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포괄적 주권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대만관계법에 구속되어 있으며 역대 행정부는 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근 행보는 미국의 대만 정책 기조가 불변함을 시사하며 워싱턴이 계속해서 타이베이의 방어 능력 강화를 지원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11월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만에 약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첫 무기 거래를 발표했고, 직후인 17일에는 7억 달러 규모의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판매를 추가 승인했습니다. 한편 베이징은 모호한 역사 논리를 동원해 국내 여론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차 대전 당시 협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 중화민국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세 개념을 의도적으로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목적은 중국 인민들이 현재 베이징 정권이 중화민국의 적통이자 중국의 유일한 합법 대표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중화민국 정부가 1912년 수립되어 현존하고 있으며 단지 1949년 이후 통치 범위가 대만과 펑우마주 등 도서 지역으로 축소되었을 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미중 양국 모두 누가 먼저 통화를 제안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관례적인 수락을 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먼저 연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우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측통들은 시 주석이 먼저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베이징이 난국을 타개할 외교적 돌파구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한 언어적 군사적 위협은 베이징이 과도하게 가속 페달을 밟은 격이 되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일본은 긴장 완화를 위해 양보를 택하곤 했으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도쿄는 물러서지 않고 정면 대응을 택했습니다. 중국의 비판이 거세질수록 일본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요나구니 섬에 사거리 50km의 삼식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가장 명확한 사례로, 이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정면 대응이자 베이징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공격을 지속하고 선전을 확대한다면 베이징은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이 이전에는 감히 넘지 못했던 레드라인을 계속 넘어가도록 하는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심각한 전략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러선다면 강경한 구호에 고무된 국내 민족주의 청년층과 이해관계 집단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가 중재 채널을 모색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봅니다. 도쿄가 체면을 유지한 채 물러설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현재의 극심한 긴장 국면을 봉합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이징은 일본과의 통제 불능 충돌을 원치 않습니다. 이곤과 담든 메답고 그들은 최근의 강경책이 도쿄를 굴복시키기는커녕 일본 내 민족주의를 자극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80%에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처럼 히토류 카드를 다시 꺼내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히토류 수출, 관리 유예 합의가 있었고, 만약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면 일본 역시 첨단 기술 수출 제한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현재 6개월에서 12개월 분량의 히토류를 비축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일본의 대중국 히토류 의존도는 90%에서 58%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도쿄는 호주와 미국 그리고 베트남 등과 협력하여 중국 외부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자 폐기물 재활용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즉 히토류라는 무기는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직후 트럼프 당선인이 즉시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중 관계 현황을 설명하며 친분을 과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시 주석과의 통화 후 24시간 내에 이루어진 이 연쇄 통화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양측의 체면을 살리고 긴장을 완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본 정부 또한 11월 25일 강요회의 문서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는 일본 존립 위기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문서는 해당 발언이 대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 안보와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내각은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일본 정부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는 중국이 제시한 사실상의 오류를 도쿄가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하며 일본 정부의 단호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하라 대변인은 일본이 모든 대화에 열려 있으며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트럼프 시진핑 통화가
일본 내각 회의의 기조를 유화적으로 돌려놓지는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미일 대만 간의 상호작용축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그리고 베이징 워싱턴, 도쿄 타이베이 간의 복잡한 사각관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결국 어느 쪽이 장기적인 전략적 우위를 점할 것인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